미국 코스트코 매장.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다 한 코너 앞에서 발을 멈춥니다. 노란 상자, 파란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곳. 사람들이 손을 뻗어 한 박스씩, 아니 두세 박스씩 카트에 담기 시작합니다. 무슨 명품 세일이라도 하나 싶겠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며 쓸어담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의 믹스커피예요. 우리가 사무실 탕비실에서 등산 가서 종이컵에 툭툭 털어 마시던 바로 그 봉지커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매대를 아무리 훑어봐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하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 믹스커피 시장의 무려 90%를 장악한 믹스커피의 대명사, 바로 맥심입니다. 세계가 K-믹스커피에 열광하는 이 순간 정작 국내 1등인 맥심은 이 잔치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초대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도대체 왜 압도적 1위가 세계 무대에선 단 한 봉지도 팔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웃지 못할 사연, 40년도 더 전에 맺은 계약 하나가 어떻게 1등의 발목을 꽁꽁 묶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사이 누가 웃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요즘 K푸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라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라면은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 수출 품목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어요. 수출액이 무려 1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이 김이고 냉동김밥도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였죠. 그런데 이 쟁쟁한 K푸드 대열에 아무도 예상 못한 복병이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믹스커피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커피조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믹스커피 같은 제조커피가 지난해 K푸드 수출 품목 중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수출액이 약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예요. 라면, 소스류 다음가는 순위입니다. 김치보다도 높고 아이스크림보다도 높아요. 관세청 무역 통계를 봐도 믹스커피 수출액은 매년 두 자릿수로 쭉쭉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인스턴트 커피 수출은 어느 해엔 43.9%나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이 추세대로라면 세계 10위권을 넘어 5위권 진입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참고로 제조커피 수출 강국은 독일, 브라질, 스페인, 인도,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에요. 커피 원산지도 아닌 한국이 이 쟁쟁한 나라들 사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럼 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 믹스커피에 빠졌을까요? 사실 여기엔 재미있는 문화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봉지커피가 너무 당연한 나라예요. 국내 전체 커피 시장에서 믹스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65%나 됐을 정도로 믹스커피는 그냥 한국인의 일상이었죠. 사무실, 탕비실, 은행 창구, 등산로 정상, 어디서든 종이컵에 봉지 하나 털어넣고 뜨거운 물 부으면 끝. 이게 우리한텐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쪽 동네에선 커피 믹스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인스턴트 커피라고 하면 보통 커다란 병이나 캔에 들어있는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우리처럼 커피, 프림, 설탕을 딱 황금 비율로 맞춰서 한 봉지에 쏙 담아놓은 그 편리하고 달달한 스틱 형태는 그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서 외국인이 한국의 커피 자판기를 처음 보고 놀라는 영상, 또 코스트코에서 250개들이 대용량 커피 믹스 박스를 신기해하며 사가는 영상들이 큰 화제가 됐어요. 그들에겐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싸게 마실 수 있다고라는 게 문화 충격이었던 거죠. 실제로 한국 믹스커피를 처음 맛본 외국인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이런 커피 믹스는 처음 봤다는 감탄부터 놀라울 정도의 퀄리티라는 찬사까지 나옵니다. 어떤 미국인은 미국 인스턴트 커피는 맛이 별로인데 한국 커피 믹스는 값도 싸면서 맛이 일품이라며 마트에서 몇 박스씩 사간다고 했어요. 미시간에 사는 한 미국인은 미국 커피 믹스는 개별 포장도 안 돼 있고 맛도 별로라며 한국 제품과 비교하기도 했죠. 한국에 잠시 파견 나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 기념품으로 한국 커피 믹스를 잔뜩 사갈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세부에서는 현지 직원들이 한국 커피 마시자며 335 모여드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그 현지인은 네스카페 커피 믹스와는 완전히 다르다, 원두 커피를 마시는 것 같다고 했죠. 맛의 비결은 원두에 있어요. 좋은 원두로 알려진 아라비카를 주로 쓰는데 어떤 제품은 아라비카 함유량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 봉지커피 한 잔인데도 원두커피를 마시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값은 저렴하고 개별 포장이라 휴대와 보관도 편하니 외국 소비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신세계였던 겁니다. 업계에선 아메리카노에 익숙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믹스커피 특유의 직관적인 단맛과 크리미한 식감을 새로운 미식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해요.
그런데 이 열풍에 기름을 확 부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K 콘텐츠예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들, 오징어 게임이나 눈물의 여왕 같은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믹스커피를 타 마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노출됐거든요. 그러자 해외 팬들 사이에서 한국 커피 믹스 챌린지라는 게 SNS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나도 봉지 커피를 타서 마셔보겠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냥 평범한 일상 소품이었는데 그게 외국 사람들 눈엔 힙하고 트렌디한 한국 문화로 비친 겁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말을 빌리면 과거엔 한국마트, 그러니까 교민시장 위주로 팔렸는데 이제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현지 대형마트에 한국 커피 전용 코너가 따로 생길 정도라고 해요. 저가 인스턴트라는 편견을 깨고 트렌디한 한국 음료로 완전히 자리를 바꾼 거죠. 라면이 그랬고, 김이 그랬고, 냉동김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믹스커피 차례가 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건 완벽한 성공 스토리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핵심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한국 믹스커피에 열광하는데 정작 이 열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어야 할 회사가 이 잔치에서 완전히 빠져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국내 1위, 맥심을 만드는 동서식품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확 와닿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 기준으로 동서식품의 국내 믹스커피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어떤 통계에선 80%대로 잡히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믹스커피 시장을 혼자 다 먹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죠. 게다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믹스커피라는 물건, 사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발명품입니다. 동서식품이 1976년 12월 세상에 처음으로 커피 믹스를 선보였거든요. 커피와 크리머, 설탕을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해서 스틱 하나에 담아낸 이른바 황금 비율의 발명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열광하는 이 봉지 커피의 원조가 바로 동서식품인 거예요. 2026년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제품입니다. 이 개발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조필재 전 동서식품 부회장인데요. 안타깝게도 2026년 4월 100일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를 만들어 한국인의 일상을 바꿔놓은 분이 정작 자신이 만든 그 발명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온전히 지켜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셈이죠. 여러모로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조이자 국내 1위 회사의 믹스커피 수출 실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제로, 0원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한국 믹스커피를 찾는데 정작 그 시장의 90%를 쥔 원조 회사는 해외에서 단 한 봉지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회사가 게을러서? 아니면 해외 진출에 관심이 없어서? 둘 다 아닙니다. 동서식품이 수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손발이 꽁꽁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결박의 원인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의 뿌리는 1968년 동서식품이 처음 설립되던 때로 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동서식품은 1970년 미국의 거대 식품회사였던 제너럴 푸드와 손을 잡습니다. 기술을 들여오고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한 합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후 몇 차례 지분이 오가면서 결국 지금의 구조가 자리 잡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한국의 동서와 미국 측 회사가 각각 딱 절반씩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미국 측 파트너가 세월이 흐르면서 제너럴 푸드에서 크래프트 푸드로 다시 지금의 몬델리즈라는 회사로 바뀌어온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름, 맥심, 그리고 맥스웰 하우스 같은 브랜드요. 사실 이 브랜드들은 동서식품 것이 아니에요. 원래 미국 파트너 회사, 그러니까 지금의 몬델리즈가 소유한 등록 상표입니다. 동서식품은 이 맥심이라는 이름을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매년 로열티, 그러니까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동서식품은 한 해에 상표권 사용료로만 263억 원을 지불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 회사 간판인 줄 알았던 이름이 알고 보면 남의 이름을 새들어 쓰고 있던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용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합작계약에는 결정적인 족쇄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바로 맥심 브랜드는 오직 한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동서식품에게는 국내 판매 권한만 주어졌고 해외 상표권과 판권은 전부 몬델리즈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동서식품이 맥심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품을 해외에 내다 파는 순간 그건 곧바로 몬델리즈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계약에는 동서식품이 몬델리즈의 다른 커피 제품과 경쟁하는 것 자체를 막는 장치도 들어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세계가 맥심을 원해도 동서식품 입장에선 손이 완전히 묶여 있었던 거죠.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냐면 몬델리즈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이미 맥심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만 봐도 예전에 제너럴푸즈가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맥심 브랜드로 인스턴트 커피를 팔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맥스웰하우스 커피가 팔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작 원조 실력을 갖춘 한국의 동서식품은 문 앞에서 발이 묶여있는 사이 같은 이름을 단 다른 나라 제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완제품 맥심 커피 믹스는 한 봉지도 못 파는데 정작 그 커피 믹스 안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는 이미 세계를 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크리머, 우리가 흔히 프림이라고 부르는 그 제품, 동서식품의 프리마입니다. 프리마는 1974년에 나온 동서식품의 커피 크리머예요. 그런데 이 프리마가 해외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1982년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수출을 시작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며 이른바 프리마 로드를 개척했죠.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수출 첫 해 110만 달러였던 것이 2012년엔 5,500만 달러로 19년 만에 무려 50배로 뛰었습니다. 2013년엔 6,062만 달러를 기록하며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받았고 농식품 수출 탑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죠. 지금은 세계 약 27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의 위상이 대단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1%, 타지키스탄은 77%, 우즈베키스탄 56%, 키르기스스탄 54%에 달합니다. 이 지역 저녁 식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예요. 재미있는 건 이 나라들에선 프리마를 커피에만 넣는 게 아니라 차에도 우유 대신 타서 마시고 심지어 전통빵에 넣어 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식품은 카자흐스탄 현지 입맛에 맞춰 빵에 넣어 먹는 하이밀키라는 제품까지 따로 개발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강추위를 달래려고 커피나 코코아에 프리마를 듬뿍 넣어 마시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제품 커피, 즉 맥심은 계약 때문에 한 봉지도 수출하지 못하는데 그 커피에 들어가는 크리머인 프리마는 이미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 27개국을 누비고 있다는 것. 커피는 못 나가는데 프림은 나가는 상황이죠. 이건 동서식품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능력은 이미 프리마로 증명됐어요. 문제는 오로지 맥심이라는 이름에 걸린 계약이라는 자물쇠였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쉬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놓쳐버린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대표적인 게 중국 시장입니다. 인구가 13억이 넘는 나라죠. 그런데 한때 중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겨우 0.02kg에 불과했어요. 미국이 4kg, 유럽이 5kg에서 10kg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이제 막 커피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시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 커피 시장의 99%는 인스턴트 커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봉지 커피에 딱 맞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만약 동서식품이 이 시장에 일찍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치 오리온이 초코파이 하나로 중국 대륙에서 신화를 쓴 것처럼 맥심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 연구원은 동서식품이 커피 믹스로 중국에 진출했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그 문은 계약이라는 자물쇠로 처음부터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1등이 계약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그 빈자리를 발 빠르게 파고든 후발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지금 활짝 웃고 있는 건 국내 1등 맥심이 아니라 오히려 2등, 3등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죠. 가장 눈에 띄는 회사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죠? 국내에선 맥심에 밀려 점유율이 10%도 안 되는 후발주자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해외에선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치 카페는 2010년에 출시됐는데 프림 속에 카제인 나트륨 대신 진짜 무지방 우유를 넣었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에 등장했죠.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누적 판매량이 스틱 기준 무려 214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415잔을 마실 수 있는 양이고 잠실 석촌호수를 약 34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남양유업은 이 힘을 해외로 뻗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커피 생산 설비를 갖춘 전남 나주 공장을 기반으로 미국과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현지 파트너사의 기획에 따라 ODM, 그러니까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인스턴트 라떼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독일 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에 제로슈거와 단백질을 컨셉트로 한 프리미엄 라인업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략도 아주 영리해요. 그냥 기존 제품을 파는데 그치지 않고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를 쓴
당 제로 제품, 디카페인 제품, 심지어 산양류 단백질과 저분자 PC, 콜라겐을 배합한 건강지향 제품까지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믹스커피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5% 늘었고 어느 분기엔 커피를 포함한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81%나 급증하기도 했어요. 국내에서 만년이인자였던 회사가 해외에선 한국 커피 믹스를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또 한 곳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회사가 바로 이디야 커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맞아요. 이디야는 매장 커피뿐 아니라 커피 믹스, 스틱커피 같은 제품도 만드는데 이 수출 실적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느 해엔 수출이 전년보다 68.9%나 급증했고 2분기 기준으로는 무려 133%나 성장한 시기도 있었어요. 3분기에도 81%가 늘고요. 이디야가 처음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한 게 2020년쯤이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이 정도로 큰 겁니다. 이디야는 지금 미국, 일본, 몽골을 비롯해 전 세계 27개국에 무려 117종에 달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나라마다 입맛에 맞춘 맞춤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미국과 몽골에선 스페셜 모카 블렌드가, 일본에선 아메리카노 스틱커피 3종이, 싱가포르에선 컵커피 3종이 인기를 끄는 시기죠.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을 필두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몽골 등이 핵심 거점입니다. 스틱커피 비니스트를 앞세워 괌 같은 곳까지 판로를 넓히고 있고요. 이 밖에도 롯데칠성 음료의 캔커피 레스비는 러시아에서 국민 캔커피로 불릴 만큼 유명하고 칸타타도 동남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요. 매일 유업의 컵커피 바리스타 룰스, 빙그레 아카페라 같은 제품도 해외로 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 맥널티나 담터 같은 회사들도 국내에선 동서식품에 가려 잘 안 보이지만 해외에선 한국 커피 믹스 대표격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국내에선 만년 1등이었던 맥심이 세계 무대엔 서지도 못하는 사이 국내에선 존재감이 약했던 후발주자들이 그 넓은 해외 시장을 알뜰하게 나눠 먹으며 쑥쑥 크고 있는 겁니다. 링에 오르지도 못하는 챔피언과 그 빈 링에서 신나게 뛰는 도전자들. 참 얄궂은 상황이죠. 원조가 만들어 놓은 K믹스 커피라는 무대에서 정작 원조는 관중석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동서식품은 이 답답한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볼까요? 사실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조짐이 보이면서 맥심 수출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바로 계약 상대인 몬델리즈의 변화가 있어요. 몬델리즈는 원래 커피 사업을 여기저기 버려놓고 있었는데 2024년 11월 세계 2위 커피 회사였던 JDE 피치라는 회사의 남은 지분을 독일 JAB 홀딩스라는 회사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 몬델리즈가 관여하는 커피 사업은 이제 동서식품에 투자한 50% 지분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서식품이 맥심을 해외에 수출해도 더 이상 몬델리즈와 이익이 부딪힐 일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엔 맥심이 해외로 나가면 몬델리즈의 다른 커피 제품과 경쟁하게 되니까 막았던 건데 이제 몬델리즈에겐 경쟁시킬 커피 사업 자체가 없어진 셈이죠. 그래서 동서의 주주들은 이걸 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요동쳤어요. 2024년 10월 22일 몬델리즈가 JD 피치 지분을 매각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그날 동서의 주가는 전날보다 무려 29.94%나 뛰어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3년 내 최고가를 찍은 거예요. 그전에도 2021년 2월 미국 측이 동서식품 지분을 처분한다는 소문이 돌자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시장은 맥심의 수출 가능성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비상장사인 동서식품의 실적이 상장사 동서의 매출 70%를 책임지다 보니 맥심이 세계로 나가면 동서식품 가치가 오르고 그러면 동서 주가도 오른다는 계산인 거죠. 주주들이 몬델리즈에 직접 입장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몬델리즈는 우리는 승역과 제과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다소 애매한 답만 내놨습니다. 주주들은 이걸 동서식품의 커피 사업 확장에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동서식품 본인은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분 구조에 변화가 없고 준비 중인 수출 계획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해요. 몬델리즈가 커피 기업을 매각한 것과 동서식품은 관계가 없다. 왜 자꾸 수출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신중할까요? 여기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맥심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상황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라 단칼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앞서 봤듯이 일본, 중국 같은 곳엔 이미 다른 회사가 맥심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요. 또 섣불리 나섰다가 계약 위반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고 미리 수출하고 싶다는 티를 냈다가는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관심 없는 척 조용히 있는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동서식품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신중함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 회사는 이사회가 동서 쪽 5명, 몬델리즈 쪽 5명,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대표이사도 양쪽에서 1명씩 뽑아 공동으로 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결정을 양쪽이 반반씩 권리를 갖고 합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구조예요. 한쪽이 아무리 수출하고 싶어도 다른 한쪽이 반대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참고로 감사는 오너 일가가 맞는데 현재는 오너 3세인 김종희 동서 부사장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습니다. 동서식품이 국내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이 매년 배당을 통해 미국 몬델리즈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2024년의 경우 순이익 1,830여 원 가운데 무려 1,160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는데 이걸 동서와 몬델리즈가 절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사 마신 맥심 커피 값의 일정 부분이 꾸준히 태평양을 건너 미국 회사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몬델리즈 입장선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수출 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한국에서 가만히 앉아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게 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몬델리즈가 이 알짜 배당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여기엔 좀 더 근본적인 사정도 있어요. 사실 동서식품은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도 아주 든든한 회사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만 8,385억 원, 쌓아둔 이익잉여금은 1조 1,194억 원에 달합니다. 외부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곡간이 두둑한 거죠. 그래서 업계 일각에선 이 정도 현금이면 몬델리즈 지분을 사들이는 시도를 해볼 만도 한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스타벅스 코리아도 원래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50대 50으로 나눈 합작법인이었는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021년 미국 본사 지분을 사들여서 경영권 무게추를 한국 쪽으로 확 옮겼어요. 이렇게 동서식품도 몬델리즈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마침 몬델리즈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라 협상해볼 좋은 타이밍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이런 결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국내에서 벌어다주는 이익에 만족해 장기 성장 전략 마련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국내 믹스커피 시장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무실에서 봉지 커피를 타 마시던 문화가 점점 줄었어요. 요즘은 캡슐 커피도 크게 인기고요.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믹스커피 시장 규모는 2022년 1조 610억 원에서 2023년엔 9,559억 원으로 1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년 만에 약 9.9%나 줄어든 거예요. 동서식품 매출도 한동안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원대에 머물며 정체기를 겪었죠. 그러니 국내 시장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활로를 찾는 건 동서식품에게 언젠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셈입니다. 동서식품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국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3년 초에 내놓은 캡슐 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예요. 이 제품 덕분에 동서식품 매출이 다시 1조 7천억 원대로 올라서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캡슐 커피 시장엔 이미 네스프레소라는 강력한 1등이 2007년 진출 이후 18년째 버티고 있어서 이 자리를 뺏는 게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캡슐 커피 사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누 역시 해외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보여요. 실제로 카누는 미국에서 열린 대형 한류 행사 케이콘에 부스를 차려서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아이러니를 보여줬어요. 해외 소비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작 팔 수가 없으니까요. 카누도 맥심과 똑같은 계약의 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부스를 차려 맛보기는 시켜줄 수 있어도 그걸 정식으로 수출해서 팔 수는 없는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동서식품은 이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수출팔로 개척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코스트코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람들이 서로 손을 뻗어가며 담아가던 그 한국 믹스커피들. 그 안에 맥심이 없었던 건 맥심이 맛이 없어서도 인기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세계가 그토록 원하는 원조 실력자였지만 40년도 더 전에 맺은 계약 한 줄이 그 거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국내에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90%의 챔피언이 세계라는 무대 앞에선 입장권조차 손에 쥐지 못한 채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 이디야, 롯데칠성 같은 후발주자들이 야무지게 채워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세계를 휩쓴 K믹스 커피 열풍에서 1위 맥심만 쏙 빠져있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커피 한 봉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처음에 어떤 약속을 어떻게 맺느냐가 훗날의 운명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기술이 없던 시절, 미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런 족쇄가 될 줄, 그때는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프리마가 세계 27개국을 정복하고 후발주자들이 코스트코 매대를 채우는 걸 보면 한국 커피의 실력만큼은 이미 세계에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동서식품과 맥심은 이 오래된 족쇄를 풀고 언젠가 세계 매대 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몬델리즈가 커피 사업에서 손을 뗀 지금이 어쩌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동서식품이 과연 이 문을 열어 젖힐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내 시장에 머무를지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뉴욕 한복판 마트에서 그 익숙한 노란 맥심 봉지를 만나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우리가 무심코 마시던 봉지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깊고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